미래엔 교과서 중2 역사 크리스트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입니다. 그제 카롤루스를 서로마 왕제로 임명하노라 하면서 관을 씌워주는 모습이 보이죠. 그럼 여기서 교황권의 성장으로 크리스트교 문화가 확산되다. 학습 목표를 보시면 중세 서유럽에서 교황권이 성장하고 봉건사회가 발달하였음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봉건사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르만족의 이동과 서유럽의 변화. 게르만족이란 원래 독일 북부 지방부터 스칸디나비아 반도 남부의 발트해 연안에 살았던 민족이고 기원전 1세기 무렵에 라인강과 도나우강의 경계로 로마와 국경을 접해서 전투를 벌입니다. 4세기 말부터 대규모 이동을 하고 유럽 각지에 프랑크 왕국 등 여러 나라를 세웁니다. 이 프랑크 왕국이 굉장히 중요해요. 4세기 후반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인 훈족의 압박으로 게르만족이 대규모로 이동하여 서유럽과 지중해 연안 아프리카 등 서로마 제국의 곳곳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럼 이제 훈족은 중국 역사책에 기록된 흉노 일파라고 정리가 돼 있지만 확실하진 않고요. 티르크 몽골 계통을 포함한 유목민으로 추정되고 4에서 5세기에 걸쳐서 유럽에 여러 차례 침공해서 게르만족의 이동을 이야기합니다. 옆에 지도를 보시면 훈족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옆에 프랑크 왕국 보이시죠? 이 게르만족들이 열심히 막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 출신의 용병 대장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게 476년이고요. 용병 대장이란 건 용병이 돈을 내면은 기사처럼 보호를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게르만인 용병 대장에 의해 폐위되는 서로마 황제가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서로마 제국이 붕괴될 무렵 서유럽에서는 로마 교회의 대주교는 스스로를 교황이라 자처하며 점차 최고 권위자가 됩니다. 내가 짱이야 한 거죠. 또한 교회의 관리자였던 주교는 교회의 권위를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을 지배해갔고 귀족들도 교회의 일에 참여하면서 농민을 지배합니다. 농민들도 다 내 거야 이러면서 교회의 권위가 굉장히 강해진 걸 볼 수 있죠. 당시 서유럽 사람들은 점차 교회에 소속되어 교회 규율에 따라서 생활하고 교회의 성직자는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도 깊게 관여합니다. 이때 이 해설은 게르만족의 이동에 대한 것인데 게르만족이 주로 발트해 연안에서 수렵과 목축업에 종사한 민족이었고 2세기경부터 남쪽에 내려와 로마 제국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거나 로마 군대의 용병이 되기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랑크 왕국과 로마 교회의 발전입니다. 아까 프랑크 왕국은 누가 세웠죠? 게르만족이 세웠죠. 원래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정착한 프랑크 왕국은 일찍부터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여서 로마인과 융합하고 로마 교회의 협력을 얻어 발전합니다. 그리고 8세기에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카롤루스 마르텔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 침입하자 이를 격퇴해버리고 이 크리스트교 세계를 보호합니다. 로마 교회는 그를 적극적으로 후원했으며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 침입한 이슬람 세력이 우마이야 세력인데 우마이야 왕족. 얘네들을 격퇴를 딱 해버리니까 멋있어서 로마 교회가 그들 이러면서 적극 후원하고 그의 아들까지 너 아들도 지원해줄게. 아들 피핀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지지합니다. 피핀도 좋았어. 자신이 지지한 교황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고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교황에 넘겨줍니다. 먼저 교황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최고 성직자이고 아버지를 의미하는 라틴어의 어원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 교회의 대주교는 교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가 짱이다 한 거죠. 교황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그럼 뒤를 이은 카롤루스 대제는 카롤루스 마르텔을 이은 카롤루스 대제죠.
그럼 카를로스 마르텔은 누구냐? 프랑크 왕국의 재상이고 732년 이베리아 반도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 프랑크 왕국에 침입한 아까 요 우마이야 왕조의 이슬람 세력을 투르 푸아티에 전투에서 격퇴한 사람입니다. 그럼 카를로스 대제가 이어서 옛 서로마 제국 영토의 많은 부분을 정복하였으며 정복한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크리스트교를 전폐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 교황은 이러면서 카를로스 대제를 서로마 황제로 또 임명을 해줍니다. 이게 800년이고요. 한편 동로마 제국, 이제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내린 성상숭배 금지령으로 압박을 받고 있던 교황은 카를로스 대제와 제휴합니다. 그럼 이 성상숭배 금지령이 뭐냐? 이제 막 조각 같은 것들 있잖아요. 신상 같은 거. 그런 거에다가 이제 그걸 금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상숭배 금지령이 이제 726년에 나오면서 비잔티움 제국 황제 레오 3세가 성자와 성모상, 아까 그 말했던 조각과 그런 신상 같은 것들이죠. 금지한 칙령입니다. 로마 교회는 게르만족 포교를 위해 성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게르만족들은 얘가 단순해요. 그래서 이런 신상 같은 게 없으면은 신앙심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한테 그런 거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성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성상 숭배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이어졌고 11세기에 이르러 크리스트교 세계에는 서유럽의 로마 가톨릭과 동유럽의 그리스 정교로 나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4개. 그러면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건국 당시의 연역이 조그맣게 나와 있고 이후에 카를로스 대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이렇게 크게 영토를 넓히고요. 그 다음에 베르댕 조약에 의해서 분열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분열의 기미가 보이고 메르센 조약에 의해서 또 다시 분열이 되면서 이 파랑색 요선을 따라서 분열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카를로스 대제가 죽은 후에 프랑크 왕국이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나뉘어서 이게 오늘날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기원이 된 거죠. 그럼 여기 파리가 보이죠? 여기는 프랑스고요. 여기 아해는 이제 독일, 여기 로마는 이탈리아. 이렇게 세 나라로 나눠진 거죠. 밑에 이제 카를로스 대제의 얘기가 나오는데 카를로스 대제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다. 카를로스 대제는 로마 고전 문화의 부활을 장려하고 수도원 선택자에게 고전 문화를 그대로 옮겨잡게 하는 문화 발전에 힘썼다. 이러한 그의 노력을 바탕으로 로마 문화와 크리스트교 그리고 게르만 문화가 융합돼서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서유럽 세계를 정치, 문화적으로 통일한 카를로스 대제의 정신은 아직까지 현재까지도 계승되어 유럽 통합이 기여하고 있고 프랑크 왕국의 수도였던 아헨시는 최근에 유럽 통합에 공헌된 인물을 선정하고 카를로스 대제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카를로스 대제의 모습이고요. 독일의 아헨 내성당에 있다고 합니다. 봉건사회의 성립.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봉건사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9세기 서유럽 세계는 프랑크 왕국의 분열과 함께 그럼 프랑크 왕국의 분열이 이제 카를로스 대제가 죽은 후에 3명의 아들들 사이에서 내 거 할 거야 이러면서 상속 분쟁이 일어나 결국 프랑크 왕국이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로 분할되고 이게 현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기원이 됩니다. 이것과 함께 이 틈을 타서 바이킹 등의 이민족이 침략을 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이 바이킹은 뭐냐? 유럽 각지에서 해적 행위를 일삼던 이야하던 북방계통 게르만족의 총칭이고 노르만족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바이킹의 투구와 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바이킹은 유선령의 날렵한 배를 타고 다니며 유럽 전역을 침략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각 지역에서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성을 쌓고 기사로 무장하여 외적의 침입에 대비합니다. 기사는 자신보다 더 강한 기사를
주군으로 받들고, 주군은 충성을 맹세한 기사에게 토지를 주어 신하를, 그러니까 봉신으로 삼합니다. 그럼 주군과 봉신은 서로 의무를 성실하게 지킨다는 계약을 맺고 주종 관계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주군이 봉신에게 준 토지는 장원을 이뤘고, 이걸 이제 장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봉신은 영주로서 주군의 간섭 없이 이제 제 거니까, 땅의 주인이니까 독자적으로 장원을 다스립니다. 그럼 주종관계라는 게 토지를 매개체로 주군과 봉신 사이에 맺어진 쌍무적, 그러니까 서로 쌍무적인 계약관계를 가리키고, 가신이 되는 자가 무릎을 꿇고 드선을 주군의 손 안에 집어넣는 탁신과 그 이후에 이제 성실선언으로 이루어진 의례를 치름으로써 주종관계가 맺어집니다. 옆에 이제 요 밑에 요 만화도 돼 있죠.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 그대를 나의 기사로 임명하도록 주군의 신하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옵니다. 이 밑에 이 만화들은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이해를 돕는 만화들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 것과 영주성 관리인에게 농민들이 이제 이렇게 무엇을 바치는 것, 그리고 이태 여자들은 영주에게 결혼 허락을 받고 혼인 성사하고 할 일이 너무 많고, 이제 여기서 마음대로 이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을 하고, 노동과 세금을 바치는 농민들과 그래도 조그만 집이라도 있고 아내와 자식이 있으니 다행이지 라고 안도하는 것이 보입니다. 힘들지만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간다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장원에는 영주의 성을 중심으로 교회, 방앗간, 대장간 등을 갖춘 촌락, 경작지 등이 있어 자급자족을 이루었습니다. 장원은 농민은 대부분 농노였는데, 이제 아까 그 불평불만 하던 분들이 농노라고 부르는 이제 노예와 농민의 역할을 다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이들은 영주의 토지를 경작하고 갈구는 거죠. 영주에게 노동과 세금을 바쳤으며 영주의 허락 없이 장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급자족이라는 이유가 이제 이 안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하면서 산다는 얘기죠. 이처럼 서유럽에서는 이로는 주군과 봉신 사이의 주종관계, 아래로는 영주가 토지와 농노를 지배하는 장원제를 바탕으로 지방봉건적인 봉건제가 형성이 됩니다. 아까 계속 봉건이란 얘기가 중요하다는 게 이 이유고요. 봉건제가 발달하면서 왕권은 약해지고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의 권한은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밑에 봉건사의 구조가 나오는데, 주종관계는 왕과 제후, 하급 기사 사이에 여러 급으로 맺어서 피라미드 형태를 이뤘고, 이들이 장원의 영주로서 농노를 지배하고 성직자도 봉건제로 편입되어 장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왕과 성직자 사이에는 이제 왕이 보호하고 토지를 수여하면 이제 성직자들은 충성 의무를 다하고, 제후하고도 이제 보호하고 토지를 수여하면 제후가 충성 의무를 다하고, 그럼 이제 제후와 기사들 사이에서도 보호하고 충성 의무를 다해서 이제 쌍무적인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제 기사들 사이에서는 농노들이 이제 기사들이 보호를 선언하면 농노들이 노동과 세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이제 성직자와 농노 사이에서도 성직자가 보호를 해주면 농노들이 노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밑에 이제 활동이 나오는데요. 중세 서유럽 사람이 되어 가상일기 쓰기. 자, 1번 왼쪽 그림을 보고 자원에 살던 새 신부는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졌는지 써봅니다. 자,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럼 성직자는 종교 행사를 주관하고 특권층을 형성하며 교황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교황에게 충성. 그리고 기사는 주군의 명령에 따라
전투에 참가하고 장원을 지배하며 농민을 지배하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밑에 농노는 자신의 토지와 영주 직영지를 갈구고 경작하고 결혼세와 사망세를 이런 것들을 이제 세금을 납부하고 영주에게 예속된 거죠. 예배에 참여합니다. 이제 이 농노들은 그 대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죠. 그럼 거주 이전의 자유는 없습니다. 이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밑에 이제 중세 서유럽 사회의 세 신분 중 하나 택해서 하루 일과 정리하는 가상일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